자, 우리 이제 이어서 6번 보죠. 그냥 먹으면서 들어요, 편하게. 자, 34에 나왔는데, 자, 해당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얘가 해당 재화라고 나왔죠. 부동산이 해당 재화고, 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걸 찾아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원인이, 자, 이 수요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면, 해당 재화가 부동산이잖아요. 해당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이 전의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미 출제자가 보여줬던 거고, 자,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나머지 보면, 자, 금리가 올랐대요. 그럼 대출 받기가 어렵겠지. 수요의 감소죠. 좌측으로 이동할 거니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선호도가 줄었대요.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안 살 거니까 좌측으로 가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결국 대체재 보완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이 재화는 자, 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 A라고 해보죠. A, 그러니까 부동산과 A는 대체 관계에 있어요. 얘를 살다라고 나왔어. 샀다. 그 가격이 아니라 샀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체재는 살 때 안 산다라고 나왔죠. A를 샀으니까 부동산은 뭐 한다? 안 산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얘도 답이 될 수가 없네. 자, 근데 얘는 가격으로 나왔어. 자, 보니까 이 재화가 가격이 하락했대요. 이 재화는 부동산과 해당 재화 부동산과 보완제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B라고 해보죠. B. 자, B의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B를 산다 안 산다? B를 산다가 되겠네. 자, 근데 보완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보완제는 살 때 산다. 이 B를 샀으니까 해당 부동산도 산다. 그럼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즉 해당 부동산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2번만 되겠네요. 자, 빨리 연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체재 보완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출제자가. 자, 7번 보죠. 수요량의 변화와,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고, 자, 1번 보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아파트가 해당 재화예요. 자, 경제론을 무조건 잘 이해하려면 해당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대체재 보완제를 해석하는 첫 번째 단추니까. 자, 해당 재화는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예상되면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로 곡선상에서가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틀렸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정확히 해석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럼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야 사겠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사면 나중에 손해보니까 안 사겠지. 그러면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상이 나왔으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 보니까 소득 증가하면 이건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니까 보니까 얘가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 단독주택 가격, 대출, 금리, 세금의 인상 이 나머지는 다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겠네요. 물론 얘도 수요의 변화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상하가 나오면 곡선 이동할 때는 상하 따질 필요 없어요.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지면 된다. 자, 소득 증가하면 살 거니까 우측으로 간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 아파트가 해당 재화였어요. 그럼 얘는 다른 재화지.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럼 단독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근데 대체재니까 안 살 때 산다. 그럼 아파트를 사겠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곡선이 우측으로. 상하는 곡선 이동할 때는 따질 필요가 없다. 3번이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3번을 다시 한번 보고 맞다 틀리다가 결정되면 내가 실수한 게 없다라면 넘어가야 돼. 다른 문제로. 자, 그리고 시간 남아서 내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안 읽었던 지문 체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대요. 그럼 대출받기가 쉽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세금 인상되면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세금 인상하면 수요가 줄겠지. 세금 인상했으니까 수요가 줄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상하는 따지지 말고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옳은 건 3번이고. 자, 8번 보죠. 자,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 공급 법칙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건 공급 법칙. 비싸면 판다. 공급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수요량이 나오면 비싸면 안 산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맞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서, 유량 개념 맞아요. 일정 기간 맞는데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라 매도하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4번을 보니까 일단 4번은 넘어가고 5번 한번 보죠. 5번. 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일까요? 수요의 변화일까요? 구분해야 되겠죠. 가격 이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가 있냐라면 소득 같은 게 있겠지.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대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좌측 아니면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원래 정확히 수요의 변화라는 건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벽한 정의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지문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원래 정확한 표현은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화되는 것이 수요의 변화 맞는데 여기에 해당이란 말이 빠졌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라면 소득, 다른제와 가격, 금리, 인구수, 대출 규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수요의 변화가 맞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부분이 없어요.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틀린 게 없죠. 주의해야 될 건 이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완벽한 정의만 꼭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에서 틀린 게 없다라면 옳은 지문으로 본다 이거예요. 꼭 완벽한 정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지문에서 틀린 게 없으면 옳은 지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5번은 옳은 지문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소득 같은 거에 의해서 수량 변하면 수요의 변하니까 곡선 이동한다 라고 나오는 게 맞고, 4번을 보죠. 자, 4번은 5번 지문이 쉽다 보니까 4번 지문을 좀 어렵게 썼어요. 출제자가. 보죠. 건설 나왔대. 건설. 그러면 수요 변화예요? 공급 변화예요? 공급 변화지. 자, 임금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 이건 공급의 변화인데, 공급의 변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임금에 의해서 공급이 변했으니까 공급 곡선 이동하는 공급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임금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지. 임금이 올랐대. 그러면 만들기가 어렵겠지. 그러면 이건 공급의 뭐다?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의 감소가 일어나면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이후에 가격은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 자, 그럼 공급이 줄었대요.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만들지를 못하니까 귀해지겠네. 재화들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겠지. 가격을 뭐 한다? 상승시킨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 가운데가 빠져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임금이 변했는데 건설이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감소를 일으키겠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겠지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걸 잠깐 배우겠지만,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나왔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대. 시장에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 있어. 근데 4번을 보니까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수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수요는 뭐 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수요가 일정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의 감소가 나타났어요. 이게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야.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라 임금에 의해서 변했잖아요. 그럼 공급의 변화죠. 곡선 이동해야 돼. 공급 곡선이 줄었어.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공급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로축은 가격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잖아. 올라야 돼, 내려야 돼? 올라가야 돼.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찌되거나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것도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건설 나오면 공급이고 임금이 올랐으니까 만들기 어렵겠지. 공급의 감소.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귀해졌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균형점에 이동해서 바로 배울 거예요. 가격은 상승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죠. 균형점의 이동. 자, 얘가 나오면 보너스예요. 보너스. 무조건 맞아야 돼. 말문제에서 경제론에서 가장 쉬운 말문제 중에 하나예요. 균형점의 이동. 자,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보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배웠던 걸 관련 지어서 자, 얘가 P고 얘가 Q라고 나왔을 때 수요를 얘기해 보죠. 자, 얘가 수요 D, 얘가 공급이 있을 때 수요 곡선 이렇게 우측으로 갔어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의 증가. 그래서 수요의 증가를 줄여서 수요 증가라고 할 거예요. 공급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건 공급은 일정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공급 가만히 있는데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곡선이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그럼 처음에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로 균형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균형점이 올라갔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뭐 했다? 상승. 오른쪽 갔어요? 왼쪽 갔어요? 오른쪽 갔죠? 그럼 양은 뭐 했다? 증가. 자, 이런 문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공급 변화를 한번 보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얘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공급의 변화 중에 공급의 증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 증가라고 얘기해요. 수요는 가만히 있으니까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균형점이 처음에 만나는 얘를 균형점이라 그래요. 균형점이 얘가 공급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럼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 그러면 변화가 가격은 하락하고 오른쪽 갔어요? 왼쪽 갔어요?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는데 균형점인데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든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서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이 변하겠지. 그러면서 변화들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균형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 균형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이 테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증가하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 가는 거죠. 수요 증가도 곡선 오른쪽, 공급 증가도 곡선이 오른쪽. 오른쪽 간다는 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아니라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 왼쪽 가면 양이 감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무조건 곡선은 오른쪽 가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할 때 먼저 양을 판단할 건데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 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자,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양을 판단하는데 수요나 공급이 증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양은 증가, 감소 나오면 양은 감소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균형 가격을 판단할 때는 이건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자, 사는 사람이 많대요. 아파트를 서로 살려고 한대. 그럼 경쟁이 붙겠지. 그럼 가격이 어떻게 져야 돼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거고, 자, 공급이 증가하면 만들기를 많이 했대요. 팔려고 많이 내놨대. 많이 만들든지 팔려고 많이 내놨대. 그러면 재화가 희소성이 없어지겠지. 물량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가격 뭐 한다? 하락한다. 자, 이건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공급이 줄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희소성이 커지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할 건데, 주의할 건.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A 가격이 비싸졌어. 자, 그러면 A의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비싸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무슨 관계? 수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A 수량이 변했잖아요. A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야. 얘가 해당 재화가 되는데 원인이 A 가격에 의해서 변했잖아요. 그럼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 얘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재화는 누구? A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A 수량이 변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변한 건 A 수량이 변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관 지으면 이때 B의 수요량이 줄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줄었대요. 자, A가 줄었는데 이때 느닷없이 시장에 다른 재화인 B의 수량이 줄었대 라고 했어요. 그럼 두 재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때 관련이 있는 재화는 대체재냐 보완재냐 라고 얘기할 때, 얘를 안 살 때 샀다라면 대체재야. 근데 안 살 때 안 샀죠. A와 B는 무슨 관계?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보완재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때, 자, 어떤 재화가 중요하냐고 할 때 마지막을 보니까 B의 수량이 줄었죠. 요만큼만 볼 때는 A가 해당 재화였어. 근데 여기까지 본다라면 우리 마지막의 관계는 B의 양이 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는 B가 이제 중요한 해당 재화가 되는 거야. 자, 근데 B의 수량이 줄었죠. 변했죠. 근데 원인이 B의 가격이 아니잖아. 처음에 A 가격이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했잖아. 그럼 이건 B의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까지 한 번 더 갈 건데, B의 수요량이 줄었어. B의 수요량이 줄었는데 B의 수요의 변화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B 수요의 감소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 조건 일정한 거야. 나머지 조건 말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B의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B의 가격이 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B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안 샀대. B를 안 샀대. B 안 사면 B의 가격은 하락. 맞아요?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여기를 얘기할 때 이건 수요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 여기를 얘기할 때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는 이건 수요량의 변화에서 나오는 수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변화가 양에 의해서 가격이 변했잖아요.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건 이건 수요 법칙, 공급 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건 뭐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이라 그래요. 주의할 건 얘를 볼 때 얘를 수요 법칙을 관련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수요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수요량이 변해서,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요량이 변하거나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서 가격이 변한 거죠. 이걸 얘기할 때는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 그러니까 이걸 수요 법칙을 생각해서 비싸면 안 사지, 반대로 돼야지, 얘 증가했으니까 얘 줄어들어야지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요 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만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칙이고, 얘는 수요나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건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한다. 그럼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돼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수요 공급이 변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양이나 가격이 변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균형점의 이동. 수요법칙, 공급법칙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관계.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면 A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A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 A 수량이 줄겠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이건 뭐라고 한다?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뭐해? A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근데 A의 수량이 줄었는데 B의 수량이 갑자기 늘었대. 이렇게 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 A와 B가 관련이 있으니까 A가 변했을 때 B도 변했겠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 두 재와의 관계를 본다라면 얘 안 살 때 얘를 샀네 라고 하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자, 그러면 얘를 좀 간단히 얘기하면 얘를 빼고 A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B의 수요량이 증가했네 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건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야. 해당자가 누구야? B예요, B.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A는 다른 재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얘가 비싸면 안 사고 안 살 때 샀으니까 대체재 관계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B의 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B의 수요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수요 증가. 그럼 곡선 이동하는 거 맞죠? 곡선이 우측 가야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이 없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잖아.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B의 가격이 상승한다. B의 양도 증가하겠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 그러니까 수요법칙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무 때나 그냥 가격과 양의 관계를 비싸면 안 산다,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서 수요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런 관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경제론이 좀 어려웠던 건데 하나씩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금방 해요. 어려운 원리는 아니니까. 너나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읽어보시면서 해석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미 초창기에 우리 마스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재와 가격에서 그 양이 변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 이걸 뭐라고 하냐면 A 수요량의 변화. 이때 관계는 비싸면 안 산다는 수요 법칙.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수요량의 변화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수요의 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수요 법칙은 수요량의 변화에서만 적용해야 되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만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A가 변했는데 다시 또 B가 동시에 변했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이걸 대체제 보완제로 해석했고, 자, B가 뭔가 변했는데 원인이 다른 재화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고, 우리 관심 있는 건 B가 관심이 있으니까 B의 수요의 변화. 얘가 증가했으면 수요의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를 배웠어요. 이거 배우려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멀쩡하게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서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곡선 이동했다. 그럼 균형점이 변했네. 균형각이 어떻게 변했겠냐를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운 건 결국 이거 배우려고 앞에 배웠던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해서 수요의 변화는 곡선 이동하는 거야. 이때 두 재화가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얘를 해석하는 거고. 자, 이때 균형점의 이동을 볼 때는 첫 번째 양을 먼저 판단한다.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자, 한번 보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할 때, 자, 하나가 변하고 하나가 일정하다면 일정한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건 볼 필요 없어요. 제시 안 된 건 그냥 일정한 거야, 무조건. 그럼 얘는 수요 증가만 나타난 거예요.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 이렇게 폭이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따져요. 작게 변한 건 무시해버리고 얘만 따지면 증가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 자, 얘가 이제 35에 중요하다라고 출제자가 제시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폭이 똑같을 때, 이건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건데, 보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똑같대. 그럼 얘 증가니까 수요 증가면 양을 증가, 공급 증가도 양을 증가. 둘 다 양을 증가시켰어. 그럼 양은 당연히 증가되겠지라고 해석하고, 자,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근데 폭이 똑같대요. 똑같대. 그러면 가격이 100원 오를 때 100원 내렸다는 얘기예요. 얘는 100원 올리고 얘는 100원을 내렸대.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겠지. 그래서 가격은 일정, 불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하다, 불변하다. 오른 만큼 내렸으니까 변하지 않겠지. 자, 여기 보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일어났는데,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 증가면 양은 증가. 그러면 얘가 폭이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이 100 줄 때 100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결과적으로 양은 일정 불변. 가격을 보니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얘도 가격 내리고 얘도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은 하락했겠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개를 따져보고 폭이 똑같다라고 나오면 해석을 해봐야지. 자, 얘가 전통적으로 좀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가.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럴 때 한번 따져보죠. 증가면 양 증가, 증가면 양 증가. 항상 우리는 양 먼저 판단하니까 그러면 양은 당연히 증가되겠지. 그럼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만약에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얘를 따라가야 돼. 그럼 가격은 상승해야지. 만약에 공급 증가 폭이 크다고 나오면 얘를 따라가야지. 가격은 하락하겠지. 만약에 변화폭이 똑같다라면 가격 오른 만큼 가격 내렸죠. 가격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쓴다라면 알 수 없다는 건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변화폭이 얘가 크든 같든지 제시해야만 알 수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은 아직은 알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보죠. 자, 수요 감소면 양 감소, 공급 증가면 양이 증가. 얘는 양이 줄었고 얘는 양이 증가했어요. 그럼 양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감소했을 거야.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증가했을 거야. 얘가 똑같이 변했다면 양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을 보니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 하락했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100% 별 100만 개. 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무조건 관련져서 나올 거니까. 자,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 이 두 개를 좀 알아야 되는데 100%라 그랬어. 100%. 이거 모르면 한 문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 완전 비탄력 한번 해석해 보죠. 완전 비탄력. 자, 완전 비탄력은 완전 비 내린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완전 비 내린다.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릴 거니까 수직선을 얘기해요. 수직선.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P고 얘가 Q라고 했을 때 수직선이에요. 그럼 수직선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건데, 수직선은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좌측 갈 수가 있어, 없어? 우측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은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불변이다고 얘기해요. 불변인 것은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라고 하고, 고정됐다고도 얘기해요. 맞아요. 양은 고정되었다. 중요한 건 양이 불변, 양이 일정, 양이 고정 이런 말 나온다는 건 수직선밖에 없어요. 수직선.
가격은 변할 수 있는데 양은 감소 증가가 안 돼. 이건 양이 불변이에요. 이때 주의할 건 양은 변하지 않는데 양이 0이냐?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얘가 200이라고 해보죠.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야? 200이에요. 양은 일정 불변 고정인데 얼마로? 200으로 불변이다, 200으로 일정하다, 200으로 고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고정되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양은 무조건 200이어야 돼. 함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얘기할 때 Q는 양은 언제나 얼마다? 200이다. 이걸로 끝나요. 원래 이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라면 P는 뭐 100-2Q 이렇게 PQ가 같이 있는 식이 나오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Q는 숫자 이걸로 끝났다. 여기에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P와 무관하게 P와 상관없이 라는 얘기예요. P와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얼마다? 200이다. 이렇게 Q는 200 나올 때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읽냐면 Q가 뭐야? Q가 양이죠. 양은 얼마다? 200. 이 꼴이라는 건 언제나 200이죠. 그래서 이걸 양은 언제나 2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양이 일정한 거? 양이 일정한 거 뭐밖에 없어요? 수직선밖에 없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 점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건 수직선 완전 비탄력밖에 없다 해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 양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 Q는 숫자 이렇게 써야 돼요. Q는 숫자로 끝나는 거, 완전 비탄력. 이제 얘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말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건 양의 변화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의 변화가 큰 거야. 양의 변화가 클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얘 보죠.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양이 불변이라고 나왔어요. 변화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양의 변화가 없대. 그럼 탄력성은 얼마야? 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이라고.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탄력성은 0이에요. 0. 그래서 이 내용은 무조건 다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 자,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양이 일정 불변,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쓸 거고 탄력성은 얼마? 0.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완전 탄력은 반대로 수평선이겠네요. 수평선도 한번 해석해 보죠. 수평선. 자, 이렇게 수평선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가격이 상승도 안 되고 하락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은 불변, 가격은 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은 불변이에요. 자, 그럴 때 가격이 0이냐? 0은 아니에요. 얘가 0이고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썼다라면 가격은 항상 얼마로 불변? 100으로 불변이에요. 그럼 얘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 P는 100, 가격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양은 변할 수 있어요? 좌우로 변할 수 있어? 양은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좌우로 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양의 변화가 엄청 커. 가격 탄력성은 가장 큰 무한대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엄청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문제는 얘만 외우면 얘가 아니면 얘지.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면 하나만 완벽히 정리하면 문제는 무조건 맞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탄력은 수평선, 얘는 가격이 일정하고 P는 숫자 이렇게 쓰고 얘는 가격 탄력성이 엄청 큰 무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엄청 중요해. 완전 비탄력의 탄력성이 0이라는 거. 자, 얘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양이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을 얘기해요.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시장에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 수요 공급이 같이 있어요. 자,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있대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PQ가 있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이
공급이 얘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다 보죠.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선? 수직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공급이 수직선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균형점을 얘기하는 거죠. 균형점이에요. 균형 가격은 요만큼일 거고 균형량은 요만큼일 거예요. 근데 얘 함수식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왔어. Q는 20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완전 비탄력은 언제나 양이 얼마? 200.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00이죠. 자, 여기가 균형점이죠. 균형량도 얼마야? 균형량 얼마? 200이에요. 얘가 200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이 언제나 양이 200이라는 건 얘를 쓰는 경우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은 얼마다? 200이다. 균형이 아니어도 200이고 균형일 때도 200이에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양은 200이니까 균형량도 얼마? 무조건 200이에요. 수염수가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만나는 점의 양은 다 얼마다? 200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식을 쓸 때 무조건 양이 200이라는 건 균형일 때도 양이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보죠. 얘가 수요함수야. 얘가 10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함수식 어떻게 써요? 수요함수식 P는 100 이렇게 써야죠. 이건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 가격이 언제나 1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얘는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 곡선인데 공급 곡선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죠. 자, 균형점일 때 균형 가격 얼마야? 100이에요. 얘가 100이라는 얘기는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가격은 얼마?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균형 가격도 얼마? 균형 가격도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균형이든 아니든 얘는 이 함수식을 쓴다는 건 가격이 100이라는 얘기고 이 함수식을 썼다는 건 양은 200이라는 얘기예요. P는 숫자 쓰면 완전 탄력을 얘기하고 Q는 숫자 쓰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완전 비탄력은 양은 일정, 완전 탄력은 가격이 일정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얘의 특징은 여기에 완전 비탄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완전 탄력이 나왔어요. 얘가 이제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나왔는데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뭐가 일정? 양이 일정. 얘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양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가 양을 결정했으니까 다른 녀석이 다른 나머지를 결정해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 이렇게 결정한다. 자, 얘가 완전 탄력 나왔어요. 완전 탄력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그래서 얘가 가격이 일정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나머지 양은 변한 거가 얘를 결정할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공급 감소면 양은 감소 이렇게 해석하겠네요. 자, 이 경우밖에 없고 이거 알면 한 문제가 보너스로 맞는 거예요. 말 문제로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리면 안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완벽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지문 조금만 보고 우리 쉬죠. 자, 1번 보죠. 기출지문. 자, 아파트와 단독이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라고 나왔어요. 대체제일 때. 그러면 살 때 안 사고 안 살 때 산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단독주택의 양이 변하겠지. 자,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살 때 대체제라고 했으니까 얘 안 살 때 얘는 뭐 한다? 산다. 얘는 수요량이 증가한다죠. 수요가 증가했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비싸져서 얘를 안 사고 얘를 샀어요. 그 다음에는 단독을 샀대.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기까지 해석하면 해당 재화는 얘를 결국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이 해당 재화야. 그럼 단독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인데 증가했잖아 양이. 그러면 수요에 뭐라고 해? 증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같이 있는데 공급 얘기는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독의 수요 증가했는데 공급은 뭐하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수요 증가했어. 공급 일정하대. 얘 따라가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가격은 상승한다. 단독 주택의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다음 얘기는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이건 수요 법칙을 적용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수요나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나 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얘기하는 건 뭐다?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얘가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라고 나왔어요. 주택을 안 산대. 근데 재화가 두 개 있어요. 주택과 아파트가 있죠. 근데 이 관계가 뭐래? 대체제래. 그러면 주택을 안 샀대.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아파트를 산다. 자, 근데 이 변화를 본다라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 중에 사니까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공급은 얘기가 없잖아. 그럼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하대. 그럼 얘에 의해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균형점의 이동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감을 뭐 한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원리는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쭉 한번 풀어보죠. 수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한다.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다.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크다면. 그럼 작게 변하는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은 증가라고 나와야죠.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동일한 경우 별표, 폭이 똑같다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35회에 많이 나왔으니까 36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6회. 자, 폭이 똑같대. 자, 그러면 증가하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근데 폭이 똑같대. 양이 증가한 만큼 감소했죠.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양은 불변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가격 보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가격은 둘 다 올렸으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다음에 이제 얘가 답으로 나올 거예요. 양이 불변한다 라고. 6번 보죠.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얘를 보니까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변화가 많이 됐다 또는 변화폭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없죠. 자, 보면 양 증가, 양 감소. 그럼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양의 변화는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 변화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알 수 없고, 얘가 많이 변하면 얘 따라가니까 양 증가할 거야. 얘가 많이 변하면 얘 따라가니까 양이 감소할 거야. 똑같이 변했다면 양은 증가한 만큼 감소하니까 일정할 거야. 이렇게 변화폭을 제시해야만 알 수 있고,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자, 7번 보죠.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라고 나왔어요. 모두 증가한다. 그러면 양 증가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 양 증가. 자, 가격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알 수 없어요.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28회, 29회, 33회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직은 몰라. 누가 크든 누가 작든 이런 폭이 나와야 알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은 알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8번에 보니까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자, 완전 비탄력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함수식은 Q는 숫자. 가격 탄력성은 0.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완전 비탄력 딱 나오면 가격 탄력성 0까지. 자, 9번에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양은 불변이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이 불변인 건 무슨 선? 수직선.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10번에 보니까 자,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정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은 일정, 완전 탄력이면 가격 일정.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뭐하다? 일정, 불변이라고 나와야 돼요. 틀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양은 다른 거, 변화된 거에 의해 결정될 거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둘 다 틀렸고. 11번 보니까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뭐가 일정? 양이 일정. 그래서 무조건 양은 일정,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한 것이 가격을 결정했을 건데 증가하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자, 12번 보죠. 이게 35에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대요. 우리 먼 옛날에 공인중개사에서도 15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네, 보죠. 보니까 균형 상태인 아파트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균형 가격이 오르고 균형 양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앞에 수요나 공급이 변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직접 없어. 그럼 이제 추측을 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건축 나왔으니까 무슨 변화예요? 공급 변화야. 원자재 가격이 올랐대. 그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그럼 여기는 공급의 변화 중에 공급의 감소.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나왔으니까 공급의 감소라고 나온 거예요. 수요 얘기는 없죠? 없으면 뭐야?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요 일정하고 공급 감소일 때 뒤에 균형점의 이동 어떻게 될 거냐?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을 직접 안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야, 균형 가격, 균형량이 변했으니까 균형점의 이동이니까 수요 공급 변화에 의해서 균형 가격, 균형량이 이동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수요 공급 얘기가 없네. 대신에 추측해보면 야, 수요에 대한 얘기는 없으면 일정하다는 거고 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공급 얘기고 원자재가 비싸졌으니까 만들기가 어렵겠지. 아, 공급 감소를 이렇게 줬네 라고 해석해서 수요 일정하고 공급 감소할 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이게 전에 나왔으면 내가 신경을 안 쓸 건데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우리가 보는 게 36회고 35회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35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판단하는 건 간평에서 나왔던 지문,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우리 시험에 넘어와서 35회 학계론이 어렵다는 평이 있었어요. 36회도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최근에 나왔던 간평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었고.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네. 50분이 넘어가면 원장님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대. 무조건 넘기지 말래. 쉬었다가 봅시다. 10분 쉬었다가.